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이제 2015년도 겨우, 오늘 지나고 나면 하루 남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관습적으로 쓰는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해의 이 연말이 다 되어가는 즈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타결이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보글보글 끓고 있죠. 예, 그런 가운데 일제하의 시인 이육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청승맞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예, 돌아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육사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제가 어제까지 이육사가 중국 난징 근교에 있었던 군사간부학교죠. 예, 조선혁명 군사간부학교 1기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국내를 들락날락하면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육사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기 시작을 할까 싶어요. 사실 저도 좀 굉장히 육사의 생애에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사는 정말로 의열단이었을까? 어떤 기록에는 25년도에 벌써 그 아들 사형제, 그 육사의 형제죠. 네 형제와 더불어 의열단에 가입을 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요. 그리고 김원봉의 그야말로 오른팔이었던 윤세주하고 이육사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육사가 군사간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도 윤세주의 권고에 의해서였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가장 잘된 이육사 평전이라고 하는 김희곤 선생의 평전에 보면 윤세주가 이육사한테 어디 여기저기 취직을 하러 이렇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취직이 잘 안 되면 나한테로 와서 여기로 취직을 하게 라고 하면서 권고를 했다는 대목도 나와요. 물론 농반 진반이었겠죠. 그리고 이육사는요, 일경한테 이제 수시로 체포가 되는데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썼던 신문 조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 조서들에 보면 중국에 왜 들락거렸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취직하려고 갔다. 라고 하는 답을 주로 해놓고 있습니다. 취직하려고. 실제로 육사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대구로 옮기고 나서 그 6 형제가 같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6 형제가 같은 집에 살면서 그 온 가족의 생활비가 그렇게 그 액수가 남아 있는데 1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 다 모여 살았다면 그 자식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다 사셨을 텐데 그 모든 한 가족의 생활비로는 아주 극비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가난한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있었을 테고 유난히 취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취직. 실제로 이육사가 정말로 취직을 하러 중국에 드나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결과는 그 군사간부학교를 졸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군사간부학교로 이끌었던 사람이 윤세주라고 하는 의열단원이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난징에 세워졌던 이 군사학교, 조선혁명 군사간부학교라는 정식 명칭이죠. 이 학교가 의열단이 설립을 한 것인데, 그 의열단원 단장이던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영화 암살에서 이 조성우가 연기했던 김원봉을 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김원봉은, 그 김구 선생이 이끌던 상해 임시정부하고 반목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말하자면 그 테러의 방법 또는 정식 군사행동으로 무장투쟁으로 일본과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분이었고요. 이분 자신이 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설립한 황푸군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군관학교를 졸업을 한 무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김원봉 씨가 죄송합니다. 김원봉 선생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 난징 근처에다가 국민당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군사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황푸 군관학교 출신이고 이 군관학교 동기생들이 국민당 정부에서 이 군부의 굉장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인맥, 학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우게 된 이 학교에 윤세주의 권고가 있었다라고는 하나 김원봉 이 육사가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의열단원, 비밀단원이 아니었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김원봉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나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사실 이 이육사가 김원봉을 만나는 장면은 영화 암살에서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 김원봉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이 군관학교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서 김구 선생을 만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근데 이 김구 선생은 이때쯤에는 이미 현재 항주로, 임시정부가 항주로 가 있었고, 이 난징 근교에, 난징성 안에 군관학교가, 군사 간부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극비에 붙여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제가 중국 정부를 향해 가지고 굉장히 협박을 했대요. 상해 임시정부가 난징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함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난징에다가 폭격을 하겠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사실 나중에 일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난징 대학살을 저지른 굉장히 끔찍한 파시스트 정부였죠. 근데 이제 육사하고 그러면 김원봉하고는 만난 적이 없냐? 있었어요.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만난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예, 김원봉과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났냐? 이 난징성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어떤 집에 육사가 갔습니다. 육사가 가가지고 있는데 김원봉이 등장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육사뿐만 아니라 한 17, 8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 난징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쉬엔우호수 이 부근에 우저우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집이 하나 있었고 중국 사람의 별장이었대요. 그리고 그 별장에 육사가 찾아갔을 때는 청년들이 17, 8명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에 김원봉이 왔다는 거죠. 이 김원봉이 와가지고서 나타나는데 육사가 김원봉에 대해서 이렇게 이 남긴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37, 8세의 검은 안경을 쓴 한 조선인이래요. 예. 원래 육사가 김원봉을 처음 만난 거는 이보다 그 앞에 어떤 여관에서 만났어요. 이 암살에서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장면들, 이 김원봉이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전지현, 만나고 하고 한 이런 일련의 장면들 속에 여관에서 보고 호숫가에서 배를 저어와서 보고 한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육사의 전기에 등장하는 김원봉과 만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겹쳐져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 이 육사가 호숫가에 있는 어떤 마을에 여러 젊은이들과 기다릴 때 김원봉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김원봉이 이 육사를 데리고 단둘이 보트를
타고 호수 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둘이서 배를 저어서 호수 안으로 나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김원봉이 육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일반 정세, 그리고 철도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노동자 수는 어떤가, 농민들의 생활 상태는 어떠한가, 국내 노동조합의 수는 어떤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운동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조합을 많이 조직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등의 질문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육사의 그릇과 생각을 저울질하기 위한 질문이었겠죠. 여기에 이육사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예, 국내 정세 그리고 철도와 노동자 등등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육사가 그동안 공부를 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할 만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진 않는다. 하지만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 이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니까 김원봉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답니다. 노동층의 조직 이론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김원봉의 이론을 설파를 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었대요. 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는 평소 자기 자신이 노동자가 되어 그들이 동료로 친교하는 신임을 받도록 해야 하며 그런 뒤에 서서히 공산의식을 주입 선전하고 그 직장에 의열단의 소조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노동자층의 프락션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내용은, 1970년대에 정부가 도시산업선교회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 뒤로도 끊임없이 정부가 소위 운동권들이 빨갱이 운동권들이 의식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투입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조직 원리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육사는 이러한 김원봉의 생각과 사고가 일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말로도 완전히 자기가 김원봉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았는데 워낙 김원봉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육사의 신문조서에는 김원봉과의 사이가 자기와 김원봉과의 사이는 갈등 관계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제 신문 조서에 실린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원봉과 관련이 있다라고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발설하는 순간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가 줄줄이 불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별로 가깝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육사는 김원봉의 생각에 아주 일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김원봉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백하게 공산주의자예요. 그렇죠? 아나키스트라고들 하지만 이 아나키즘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이 이미 이육사가 이 김원봉을 만날 무렵에는 이미 이 조선 독립혁명당 갑자기 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여하튼 이 당을 김원봉이 만들기로 하고 그 이전에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아나키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운동하는 단체들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기 위한 운동들을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김원봉은 이미 이 무정부주의적인 이 생각을 버리고 조직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 운동의 기반이 되는 사상은 본인의 언어에도 나왔듯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김원봉은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군사간부학교는 장개석의 엄청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자, 이 시기가 바로 국공합작 시기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어느 정도 국공합작 시기 맞았나? 여하튼 일종의 국공합작인 거죠. 예. 김원봉은 굉장히 수단이 좋은 사람이라 자기의 황포군관학교 이 동기들,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정말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군사학교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죠. 어쨌든 이 김원봉과 인연은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육사는 김원봉과의 만남이 약간 석연찮았다고 하더라도 군사학교에 들어갑니다. 예, 군사학교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가지고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자, 물론 당연히 이 공부를 하죠.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 이론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혁명 이론을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 목표라고 하는 것도 여보면 아주 명백하게 이 조선 이 땅으로 잠입을 해가지고서 그 이 혁명을 일으켜서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예,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군사간부학교의 목표는 한국의 절대 독립,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있다면 만주국의 탈환입니다. 아마 이 만주국의 탈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장개석이 여기다가 돈을 막 이렇게 투입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졸업생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국내와 만주 지역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와 만주의 요인을 암살하는 거.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항일단체와 제휴하는 거. 그 다음에 조선과 만주 노동과 농민층에 대한 혁명적 준비 공작을 하는 거.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위조 지폐 남발을 통한 만주국의 경제교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무활동에 의한 물자 획득 등등이 이 군사학교 출신 간부들에게 주어진 과업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영리하고 정말 조직할 줄 알고 정말 눈이 밝아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돕지 않을 사람을 잘 분별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빼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총도 잘 쏴야 되겠죠. 임옥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드느라고 신청곡이 있는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첫 번째 곡은 제가 정리한 제가 선정한 곡을 들려드리겠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조성우하고 이름이 비슷한 조관우입니다. 예, 겨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이 육사 이야기로, 예, 뛰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속보도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김양건 사망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양건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렇게 이 대남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도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예. 아실라는지 모르겠는데,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김양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문고리 권력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예. 재밌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잠시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니만큼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양건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 당 비서인데 정치국 의원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데요. 예, 김양건 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혹시 무슨 숙청 아니냐, 제거 아니냐, 무슨 음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김양건은 결코 이렇게 예를 들어 김정은에 의해서 제거될 그런 성격의 권력자가 아니라 정말로 김정은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장성택이 제거되고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에 맞서서 김정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의 측근들을 제거할 만한 음모를 꾸밀 그런 권력자도 지금 북한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김양건의 사망에 대해서 남한이 굉장한 손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 김양건 당 비서의 경우에는요, 대남
그 뭐라고 할까, 이 남한에 대한 굉장한, 남한 정세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남한과의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이 화해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예, 그런 그 대남 일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참, 우리 남한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노릇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노릇인데, 남북 관계가 이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당분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명박 때의 오이사 조치라든가 기타 이렇게 외부적으로 막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하겠다, 북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 봉쇄를 하겠다 하고 떠드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이런 데서 북한 그 고위 당국자들을 접촉을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흔적들이 지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정권이라고 해도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북한하고 각을 세우고 굉장히 북한을 악의 축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그거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그야말로 머리가 화석처럼 굳은 그러한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고요. 실제로는 틀림없이 북한하고 사이에 이렇게 물밑 접촉 같은 걸 하고 있을 것이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큰 축이 북한과의 평화기조 유지라고 하는 걸 모를 정도로 멍청하면 벌써 무너졌죠. 예, 이때 그 남한과의 접촉과 그리고 그 접촉의 원칙, 방법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는 거는 김정은에게만 크나큰 손실이 아니라 우리 남한 측에 볼 때도 굉장히 크나큰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김양건이 사라지면 남한에서 이 북쪽의 어떤 인물을 향해서 그가 우리가 바라는 대남 창구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이렇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지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한하고 말이 좀 더 잘 통하는 이 김정은의 최측근들, 충성파들 가운데서 기중 남한하고 호흡이 맞고 잘 통하는 사람을 김양근의 후임으로 삼고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남한 정부가 이럴 때 일본하고의 지금 관계는 거의 우리가 이 종처럼 아베가 우리를 마구 협박하는 것을 박근혜가 잭소리 못하고 받아들인 그러한 꼴이 됐지만, 북한하고의 관계는 좀 개선을 해서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일제 식민 시기에 일어났던 온갖 만행들과 관련하여 일제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그리고 제대로 된 배상, 자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 다시 일본이 군국주의화해서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은 남북이 손을 잡고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김양건의 이 참 교통사고 사망, 김양건의 사망을 애도하는 바입니다. 일단 노래 듣고 다시 이육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로니님께서 신청하신 조장혁의 사랑, 러브죠? 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의열단원이었던지 아니었던지는 아리송한 육사. 그러나 의열단이 세웠던 학교를 일기생으로 졸업하고 국내로 잠입하여 교두보를 확보를 하기 위한 이 과업을 품고 국내로 돌아오는 이육사. 자, 여기까지 이 육사는 사실 이 교과서에서 육사의 이 문학을 접하고 뭐 절정이라든가 광야라든가 이러한 시를 썼고 한 시인으로서 청포도 같은 시를 썼던 시인으로서 간헐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육사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제하의 시인들하고 달리 젊은 시절부터
때부터 시 쓰기의 뜻을 두고 그러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육사는 이 군사학교를 졸업을 했던 시기의 연령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꽤 한 30살 정도 되어서야지 본격적으로 문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육사가 시를 처음 발표한 것은 어제 저희 소개해드렸듯이 26살이 되던 30년이죠. 30년. 조선일보의 말이라고 하는 시를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마는 이육사가 본격적으로 문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나이가 3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육사는 이 군사학교를 졸업을 하고 동기생들과 함께 이 조선으로 파견이 됩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명을 받고 이제 파견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육사가 잊을 수 없는 만남이 하나 있어요. 되게 문인들의 일생에서는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곰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과 같은 시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김정난 시인이죠. 김정난 시인과 함께 한국 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단 권력과 맞서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싸우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제가 김정난 시인한테 시집을 엮어달라고 어떤 시인의 시뭉치를 들고 찾아가면서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박서원이라고 하는 여성 시인인데 중졸입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미인입니다. 거의 전지현급 레전드 미인인데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시를 쓰는데 집은 정말 더럽게 가난하고 그리고 학력은 중졸이다. 자, 이 남성 평론가와 아버지 시인들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노리는 밥이 되기가 딱 쉬운 그런 형편. 그리고 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멸시당하는 거죠. 멸시당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초반인데요. 한참 여성 문학이 신경숙이니 공지영이니 이래가면서 여성 문학이 새로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끌고 가는 문학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책을 읽는 것이 이 남성 독자들의 일이고 여성 독자들은 로맨스 소설을 읽었거든요. 말이 좀 재밌죠. 책은 남성 독자들의 것이고 여성 독자들은 로맨스 소설을 읽었다. 이 문학사적으로 그닥 가치가 없는 또 문학적으로 그닥 가치가 없는 책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엘리트주의적인 읽기 문화가 있어서 책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오락, 소일거리. 그러니까 이 소일거리로 읽기를 하던 많은 여성 독자들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거대 담론, 혁명, 노동, 이렇게 이 체제, 저항, 이런 저항적인 문학들이 휩쓸고 있었던 1980년대를 넘어서서 개인의 일상을 다룬 사소설적 문학들이 문학의 이름으로 문학판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따라가지고 여성 독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성 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토대라고 생각했던 출판사들이 의식적으로 여성 작가들을 키우고 막 그랬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작가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들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집에서 살림만 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족의 이 뒷바라지를 하는 존재로 묶어두고 있었던 많은 주부들, 고학력 주부들이, 고학력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게 된 거죠. 빈둥지 증후군이니 이런 말들이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 시를 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서 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어디 딱 부러지게 공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시를 열심히 이렇게 써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줄이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면 자연히 시 창작 교실 같은 데를 다니게 돼요.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서 시 창작센터, 문화센터 이런 걸 열어가지고 정말로 참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여기를 다니면서 시제를 보여서
등단을 하는데 이게 등단을 하는 과정들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자, 이분들이 신춘문예라든가 이런 데를 정말 끈질기게 도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관여하고 있는 잡지에 정기 구독을 좀 많이 해주고 등단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물론 시가 너무 형편없으면서 안 되겠지만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등단을 하고 하면서 문단의 질서를 많이 어지럽힌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에게 아줌마 시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멸적인 호칭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 시인들 중에는 실제로 그 문화센터 출신 시인들뿐만 아니라 이 열심히 시를 써서 정말 시의 세계로 일로 매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등단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도매금으로 모두 여성 시인, 그것도 결혼한 여성 시인, 나이가 젊고 몸매가 이쁘고 얼굴이 아름답고 한 여성들이 아닌, 그리고 학벌이 좋은 여성들이 아닌 일반적인 여성 시인들은 시를 아무리 잘 써도 그냥 아줌마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김정난 시인하고 제가 이건 좀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고 문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관행들에 맞서서 여성시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중학교 나온 박서원 시인이죠. 시를 정말 잘 써요. 잘 쓴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박서원의 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다듬어진 항아리, 잘 빚어진 항아리 같이 그냥 매끈한 읽으면 리듬 좋고 가락 좋고 기승전결 딱 분명하고 이미지 쉽고 이런 쉬운 종류의 잘 쓴 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시적인 어떤 이 포에지, 이 시적인 특성,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제대로 형상화내는 탁월한 역량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중졸의 그저 예쁘기만 한 여자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아줌마 시인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같이 학벌 좋고, 저도 꼴랑 부산대학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졸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출판사 편집장이었어요. 김정난 시인은 대학 교수였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학벌 좋고 사회적 신분 높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이 당하지 않는 고초들을 당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번 알게 된 게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같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표지들이 나를 돋보이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많은데 그 불이익이 내가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나 혼자 빠져나옴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여성의 문학 자체에 대해서 문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이제 우리의 여성시 운동이었고, 그 여성시 운동에서 김정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오늘의 노희경을 만드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한 하나의 열쇠였거든요. 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바로 이러한 만남들이 이육사의 생에도 꽤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루쉰을 만난 겁니다. 루쉰하고 물론 만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오래 함께 지내고 영향을 받을 만큼 몇 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육사가 루쉰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육사의 문학, 그리고 루쉰을 만났고, 그리고 굉장한 감명을 받습니다. 그 감명을 받고 루쉰에 대한 이야기도 쓰게 되는데요. 이 조선의 청년이 중국의 대문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죠. 그 감격을 이육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 3일이 지난 후 알씨와 내가 탄 자동차는 망국빈 의사 앞에 닿았다. 간단한 소향의 예가 끝나고, 이분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문상을 갖다가 이제 만나는 거죠. 문상을 조문외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문상을 가게 되면 되게 그냥 분향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상을 제대로 다니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양싱포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의 그 문상을 갖다가 루신을 만난 건데요. 자, 근데, 간단한 소향, 간단한 소향의 예가 끝나고 돌아설 때 젊은 두 여자의 수원과 함께 들어오는, 송경영 여사를 만난 거예요. 송경영 여사의 일행과 같이 연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마케를 입은 중년 늙은이가 생화에 쌓인 관을 들고 통곡을 하던 그를 나는 문득 루신인 것을 알았으며,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옆에 섰던 알씨도 그가 루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난 10분쯤 뒤에 알씨는 나를 루신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그때 루신은 알씨로부터 내가 조선 청년이라는 것과 늘 한번 대면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더란 말을 듣고 외국의 선배 앞하며 처소가 처소인만치 다만 근신과 공손뿐인 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줄 때 그는 매우 익숙하고 친절한 친구였다. 이 알씨는 그 출판사 편집장이었는데요. 문학출판사 편집장이었는데요. 자, 이분이 루신을 소개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권력 있는 편집장이었죠. 이 편집자가 이 루신을 소개해줬을 때 루신이 조선 청년을 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어쩌면 루신도 이육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루신을 만나고 엄청나게 감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육사의 앞으로 전개될 문학적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게 되죠. 자, 육사는 이 조선으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가지고서는 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취직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신문 기자로 주로 취직을 하려고 한 거죠. 신문 기자가 된다는 것이 이 육사에게는 이 한국에서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일을 하기도 전에 검거되게 됩니다. 이 검거되는 이유는 이 육사가 그 군사학교에 입학을 할 때 자기 처남하고 같이 갑니다. 4살 아래 처남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처남도 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처남이 일본 경찰에 자수를 하는 거예요. 뭔 영문인지 몰라도 자수를 해버려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줄줄이 함께 일기로 졸업을 하고서 조선으로 잠입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육사는 이때 당시에 특별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한 석 달 있다가 풀려나지만 이 일로 해가지고서 육사는 처가하고 사이가 정말 나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육사의 처가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대구에서 만주로 몽땅 다 이주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육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녀는 옥비 여사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동류는 어려서 태어나서 2돌 만에 2돌이 되기 전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후손은 이옥비 여사. 딸의 이름을 옥비로 짓는 데서도 이육사의 사상적 성향을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옥비라고 하는 것은 비옥할 옥자의 안일비자거든요. 비옥하지 마라. 자기 딸의 이름을 세상에 비옥하게 살지 마라. 한마디로 부유하게 살지 마라. 라고 짓는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이육사 말고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하라서 비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육사가 말하자면 무산대중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그런 사상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의열단의 사상적 기조도 공산주의자였고 하지만 육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육사가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뭘 하기도 전에 잡혔지만 신문사에 취직하고 이러저러 하고 하다가 하기도 전에 잡혔는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 처남이 말하자면 줄줄 불어서 잡혀오기는 하였으나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 경찰들은 이 육사를 대구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소위 불령선인 요주의 인물이었고 언제라도 근거만 있으면 잡아가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다만 육사가 잡혀갔을 때
이렇다 하게 뭔가 저지른 행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몇 달 만에 풀려나온 것이죠. 예, 이 풀려나오고 잡혀 들어가고 풀려나오고 잡혀 들어가고를 반복하다가 아시다시피 1944년 감옥 앞에서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죽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화장해서 없애버려요. 예, 그런데 육사가 감옥 앞에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된 것은 육사의 인품에 감명한 어떤 간수가 몰래 그 시신을 빼돌려서 이 감옥 앞에 던져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자, 내일은 올해 들어서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육사의 문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육사의 일생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던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제하의 문인들이 단순히 문학만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육사는 일제시대 때 작품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한 분은 아니고 이상화와 마찬가지로 그의 시집은 유고 시집이었습니다. 유고 시집이지만 그러나 문학, 최종적으로는 문학을 자기의 종착지로 삼았던 이러한 문인들이 왜 이러한 문학을 종착지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제 문인들을 바라볼 때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뭐 20살, 19살, 20살 남짓할 때 1920년대에 동인지로 시작했던 문인이 우리 문학사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정말 처절한 민족의 운명 앞에 처절한 고뇌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가닿은 곳이 문학이었던 이육사 같은 사람들 또는 문학이 일생의 동반자이면서도 끊임없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러한 문인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의 문인들이 분단 국면에서 슬프게도 북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다시 복권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이들이 일제시대 때 사실은 실제로 문인들이 전형적인 경우였고 그리고 이들의 투쟁이라든가 이들의 언어가 일제시대의 우리의 민중들이 마음에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뭔가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보면 80년대 문학 90년대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던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1980년대의 문학이 우리 저항의 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1930년대의 문학과 1980년대의 문학 정말 비슷한 데가 많죠. 자, 이 육사가 문학으로 왜 갔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육사가 30살 넘어서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시론 같은 걸 본격적으로 개진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활동을 안 했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시사평론 같은 것을 주로 쓰던 이 육사의 이 글쓰기가 문학적으로 현저히 옮겨 앉게 된 것들은 정말 추적해 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노혜경의 캣차이 오늘도 여기에서 노혜경의 캣차이 오늘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저를 격려해 주신 애벌리고님, 은당님, 바보 은주 김은주님, 청라에서님, 로니님, 예, 수희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방송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처음 찍어주신 달구지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